오늘 실시간 검색어를 또 장악했던 분이죠. 네, 이분.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가 됐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졌는데요. 집행유예로 누구나 예상했던 대로 석방이 됐습니다. 선고 결과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사모 시스템 그대로 적용됐고 이게 선고 결과를 정리 하는 것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이제 확실히 이제 알았다. 대한민국에서는 돈 있는 놈이 장땡이다. 서초동 법원은 삼성 법무팀이다. 서초동 팀이다. 이런 얘기가 다시 한번.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고 이명박이고 지랄이고 역시 삼성이 최고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입증하고 저는 오늘 판결 낸 판사가 과연 정형식 판사 정년퇴직하고 어디로 갈지 그걸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겠느냐. 본인은 안 갈 수도 있어요. 자식을 준다든지 자식이 간다든가. 대를 이어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예전에 삼성 특검 조준웅. 그러니까. 조준웅 특검 아들이.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1심 판결하고 좀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2심이랑. 1심 판결은 달라지는 건요. 1심에서 인정한 혐의를 2심에서 하나도 인정 안 했다는 거야. 그밖에 없어. 다 그냥 손수호 변호사보다 더 위대한 변호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변호인들 주장한 모든 것을 재판부가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완전 피오패. 약간 충격적이에요. 말도 안 되지. 이 정도면 충격적이고, 사실 1심에서도 교묘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일부분을 살짝 빼면서 그렇지. 항소심에서의 그 집행유예 가능성을 좀 높여졌는데 그게. 그런데 그렇게 예상했던 범위보다도 훨씬 더 무죄의 판결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말이죠. 예상했던 대로입니다만 판사가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우리는 쪽팔려서도 이렇게 못하는데 정말 어떻게 이재용을 빼주기 위해서 논리를 만들었다. 그렇게밖에 보여주지 않아요. 일단 집행유예를 결과로 해놓고 논리를 거꾸로 한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비난을 참여연대 소속된 그런 법률가들도. 그거는 일반인이 봐도 그래요. 제일 거기 극명하게 얘가 뭐냐면,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재산 국외 도피가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무죄가 된 거 아니에요? 무죄를 뭐라 했냐면, 재산 국외 도피 의사가 없었다. 단지 장소가 외국이었을 뿐이다. 말장난이냐, 씨발. 이거 이제 말장난이다, 이거는. 말이야, 막걸리야. 그러니까, 이 말장난은. 딱 그거지.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이다. 이거 다를 게 한 개도 없는 건데요. 범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고의가 없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장소가 외국이다라는 얘기 뭐냐면, 결국은 돈이 삼성 계좌에서 독일에 있는 삼성 계좌로 간 거 아니냐. 이거거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삼성이 원래 외국에서는 한국계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습니다. 이건 꽤 오래된 관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 최순실하고 정유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만들었어. 그 계좌를.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좌 가지고 정유라 말 사준 거거든. 그런데 이거를 인정 안 한 거잖아. 네. 이건 말장난이고, 이게 이재용 변호인단의 말을 다 들어주는 게 뭐냐면, 한참 다툴 때, 이재용 변호인단이 뭐라 했냐면, 사준다! 사준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사준다가 앞에가 말자가 붙었잖아. 말을 사준다. 그러니까, 말은 삼성이 갖고, 사줬으니까 정유라 그냥 타라! 이 말을 했거든? 국어사전까지 뒤바꾼 변호인단이야. 사준다는 의미는 씨발 그냥 내가 사가지고 니한테 다 준다는 의미지. 소유는 삼성이 가지고 있고. 그냥 내가 샀는데 잠깐 넣었어. 정유라한테 사준다냐 씨발. 정유라한테 좀 사주면 좋겠다. 정유라한테 말을 전세 내줬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거죠. 그거를 사준다는 의미 그렇다라고 이 변호인단 얘기가 그걸 다 이심 재판부에 다 받아들인 거거든. 지금 그 사준다는 그 부분이 그 말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 그 말을 그래서 그게 횡령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용역대금 36억만 횡령이 됐고 뇌물 공여가 됐고 그리고 또 그 말은 소유권이 안 넘어갔다. 그러니까 말을 제공해서 훈련해주겠다 그러잖아. 이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장난치자 진짜. 야. 그래서 그 말 소유권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횡령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지만 그 말과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용할 수 있게 해준 거는 그것도 뇌물은 맞다라고 봤지만 그 뇌물은 가치평가를 할 수 없다라고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용료가 왜 가치평가가 안 되나요? 그것도 다 되는데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조금 전에 그 지적했던
재산 국외도피죄 부분 있잖아요. 예. 뭐 다른 부분도 대법원이 꼼꼼히 다 보겠습니다만 그 부분 무죄에 대해서는 특검 측에서 아마 강력하게 그렇지. 예,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묵시적 청탁 여부입니다. 묵시적 청탁이 이루어져야 뇌물형이 인정이 되는 거거든. 제3자 뇌물. 그런데 지금 2심에서 묵시적 청탁을 인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1심에서는 경영권 승계, 이 포괄적 현안에 대해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가 삼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박근혜를 도와주려고 딱 보니까 박근혜보다는 최순실하고 정유라를 도와주면 박근혜를 도와주는 거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박근혜를 지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2심 전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포괄적 묵시적 청탁이 된다 하고 뇌물죄 인정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2심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이게 묵시적 청탁이라는 건 구체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는 건데 이게 앞서 진경준 뇌물 사건이랑 똑같아요. 그럼 뭐냐면은 결국은 앞으로는 보험성 뇌물, 묵시적 청탁, 눈치껏 알아서 청탁하는 것은 무조건 무죄라는 거거든. 이것은 뒷박과는 판결을 뒷박과는 사법 앞으로 있어서 아주 이거는 몹쓸 짓이라고 보고 이 정영식 판사가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요. 한명숙 2심 재판관이었습니다. 아, 그때 유죄를 때리고 그렇지. 추징금도 물렸죠. 근데 한명숙은 1심에 무죄, 2심에서 이 사람이 그걸 뒤집어서 유죄를 때렸거든. 네. 근데 한명숙 재판도 웃긴 거야. 돈을 줬다고 한 한만호가 1심에서 지수를 뒤집었어요. 내가 줬다 그랬는데 그때 잘못 말했다. 안 줬다. 그것도 재판정에 와서 뒤집었어. 그리고 돈을 줬다는 구체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 정영식 당시 2심 재판이 한만호 말이 그래도 맞아. 라고 인정한 거거든. 그러니까 정황적 증거, 객관적 증거, 간접적 증거만 가지고 한명숙은 유죄라고 인정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와서는 이재용 재판에 가서는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기가 한 재판인데 거의 유사한 재판인데 이걸 뒤집었어. 그래서 이 사람은 정치적 재판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한명숙 때도 정치적 재판, 지금도 정치적 재판.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네요. 이번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도경 작가가 강력하게 이야기한 대로 명시적인 청탁 인정 안 됐고요. 또 묵시적인 그런 청탁도 이번에 인정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1심과 2심이 바뀐 거죠.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앞서서 이렇게 부정한 청탁이 있으려면은 청탁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 항소심은 약간 좀 의아하게도 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없다. 그 뭐냐면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사람들이 이 삼성 승계 작업 관련해 가지고 동원되었다. 또는 삼성 승계 작업 관련해서 관여했다. 여기에 관여했다라고 해서 구속도 되고 지금 재판도 받고 1심도 유죄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뭐 문영표 전 장관 등이겠죠,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번 항소심은 그동안의 판결 기류와 달리 아예 승계 작업의 존재를 부정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후에는 논리적으로, 연쇄적으로 다 부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승계 작업을 왜 부정했냐면 말 그대로 대가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용은 피해자라는 거거든. 박근혜가 달라 그래 준 거지 뭐 이렇게. 그런데 대가 관계가 왜 없습니까?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해서 그것도 국가가 개입했어요. 이거 합병해하고 가장 혜택 받은 게 이재용이야. 가장 이득 본 게 이재용이야. 근데 왜 대가 관계가 없어? 그리고 승계 작업 하라고 청와대 문건이 계속 튀어나옵니다. 이재용은 왕자니까 왕세자라 그랬나? 문건에 왕자라 그랬나? 계속 밀어주라고. 그런 정황적 자료들이 마구나 튀어나왔는데 이걸 인정 안 했다는 것은 재판부가 끼워 맞추기 논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재판부가 이 승계 작업 관련해서 승계 작업 없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또 논거들을 대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부 개별 현안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보면 이제 그게 다 성공했을 경우에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 지배력 확보에 간접적, 직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있다라고 하면서도 이거는 따로따로 사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아예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약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승계 작업의 존재가 글쎄요. 증거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아예 이렇게 승계 작업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다 하나하나 다 사라지는 거게 되고요. 또 하나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1심 판결에 따르면 이건 정말 정경유착의 표본이거든요. 대표적인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성의 이익을 위해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한 행위 서로 돈을 주고받은 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오늘 이번 항소심의 판단 부분을 짧으니까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먼저 특검과 원심 1심부터. 특검이 이렇게 말했어요.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다. 거기에 대해서 원심이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항소심은 완전 다르게 본 거죠. 그렇죠. 정경유착이 아니다. 즉 이거는 대한민국 최고 정치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의 경영직을 겁주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서원, 최순실이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즉 삼성 이재용 등 삼성 관계자입니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으로 나아간 사안이다. 즉 뇌물을 주긴 했다. 잘못이다.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이 강요에 의해서 겁줘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최순실, 박근혜 처벌은 모르겠고 일단 이재용 등에 대한 처벌은 강하게 할 수 없다라는 논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다. 집행유예로 풀어주려고 고뇌물을 인정한 거거든. 말 준 거는. 그래가지고 지금 4년 받았죠, 집행유예. 네. 집행유예 4년 풀어주려고 인정한 거고 결국 끼워 맞추기밖에 안 되는데 중요한 게 특검이 나중에 혹시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영차 독대를 갖고 나왔어요. 지금 1차, 2차 독대, 그 전에 영차 독대가 있었다. 그것도 인정이 안 됐죠. 이재용이는 언제? 이렇게 했거든? 내가 그걸 기억 못하면 내가 침해다. 그렇죠. 그런 얘기 했는데, 안봉근이가 얘기했다고. 그렇습니다. 안봉근이가 미쳤나? 왜 이재용한테 불리한 증언을 합니까? 명함도 받았다. 그럼. 그래서 안봉근의 증언 무시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고, 안종범 수첩도 이거 증거 정리 안 한다 그랬어. 박근혜 최순실 재판에 안종범 수첩이 사초라 그래서 다 인정받았는데, 종범실로. 이 재판만 인정이 안 받았어요. 이러니까 이건 끼워 맞추기지. 끼워 맞추는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끼워 맞추기. 이게 영차 독대가 왜 중요했냐면 시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삼성의 여러 가지 합병 승인 등등의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독대가 있었거든요. 1차 독대가. 그러다 보니까 삼성 측에서는 이거 봐라. 이미 다 끝난 다음에 독대했는데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하냐. 라고 반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새로이 나온 증거가 바로 영차 독대입니다. 즉 여러 가지 일들이 이뤄지기 전에도 독대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는 적어도 그러한 청탁들을 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영차 독대의 증거로 안봉근 증언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인정이 안 된 거죠. 이거는 사실 나중에 상고심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박근혜가 이재용 재판이 2심 선고를 앞두고 탄원서를 또 재판부에 제출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 부인을 또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탄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탄원서예요. 별로 뭐 소용없습니다. 네, 소용없어요. 왜냐면 박근혜는 여기 자기 재판이랑 연결돼 있어. 이재용이가 뇌물 무죄 받으면 자기도 무죄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 그 탄원서를 안 쓰고 직접 증언대 갔다. 그럼 또 모르는데 나가지도 않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탄원서 증거 채택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탄원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짓 한 거고 이거는 필요 없어. 다만 이 2심 재판부는 이재용이한테 집행유예를 주기 위해서 짜맞추기 위한 재판을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대법원 가서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대법원에서요. 네. 재산 국외 도피 부분에 있어서는 대법원이 이번 항소심과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항소심 판결을 보더라도 재산 국외 도피의 범의가 없다고 그랬어요. 즉 고의가 없다.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다는 거에 대한 그런 고의가 없었고 또 도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는데 이 부분은 뭐 전체가 다 재산 국외 도피는 아니어도 그 1심에서 인정된 용역대금 부분, 해외로 송금한 부분, 예. 그런 부분은 이 작가님이 했던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 보더라도 구체적인 정황들이 재산 국외 도피를라는 점을 보여주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미래 미디어에서 우리 저 계좌가 있잖아요. 네. 내가 저기 홍콩에 가고 계좌를 하나 또 개설해. 왜 홍콩이야? 너 도와주려고. 얘 홍콩 가자 시작. 그럼 내가 계좌 하나 개설해갖고 지한테 우리 미드미디어로 똑같은 계좌로 쌓아가지고 그동안 얘 막 도와줬다. 그래도 그건 재산 해외 도피가 안 되는 거지. 똑같은 논리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한 거야. 이건 진짜. 나는 근데 2심 재판부가 내가 만일 2심 재판부인데 이재용을 빼고 싶다. 그런데 또 이게 또 국민적 감정이라는 게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따지면 지금 1년 살았지. 네. 야 6개월만 더 살아라. 1년 6개월 실형. 근데 그런 것도 없어. 바로 나가래. 그니까. 야 대단하다. 이 정도 철판을 깔면 이런 판결이 나오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법위에 삼성이다라는 비아냥거림이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삼성 주가 계속 떨릴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요?
이종이 나왔으니까. 오너리스크가. 전문 경영인들이 이제 엿된 거예요? 오너리스크가 오너가 나오면 생겨.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결국 뭐 유죄 무죄 판단이야 1심 2심 다를 수가 있고 해당 그 구체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서 또 대법원에서도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일단 이번 항소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해도 양형 즉 형량에 있어서 저는 좀 한숨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 뭐 차치하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걸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준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액수가 36억 원 넘습니다. 그건 인정됐죠. 네, 게다가 재판부 표현에 따르더라도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도 집행유예다라고 한다면 물론 뭐 이 말도 맞습니다. 뇌물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핵심적인 책임이 있다. 또 뇌물을 먼저 달라고 했다면 그 사람이 더 책임이고 뇌물을 뜯긴 사람은 뭐 처벌 비난 수위가 높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액수가 36억 원입니다. 이게 일반 평범한 사람이 뇌물을 3억 원 건네줬다라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또는 뭐 굉장히 좀 사업가인데 삼성이 아닌 다른 사업가입니다. 뇌물을 13억 원 공여했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부분을 보자면 좀 생각할 게 많을 것 같아요. 포 이그젬플. 손수호 변호사가 다음 총선에서 인천에 나가서 국회의원 됐다 칩시다. 국회의원 되고 나서 내가 그냥 수호야 그냥 써 하고 한 3억 5억 줬어. 안 받으려고 그랬지. 써 그냥 4년 동안. 괜찮아 형이 그냥 축하해서 주는 거야. 그냥 써. 지금 주세요. 지금은 주고 싶지 않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판단대로 뇌물죄가 안 돼. 청탁도 없었잖아. 청탁도 없었고 그 보험료로 내가 수호한테 그 보험료로 3억 5억 찔러준 거야. 이거 뇌물죄가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존나게 생길 것이다. 그러네요. 그렇잖아. 여기 정치하자. 뇌물 공여는 1억 이상만 돼도 무슨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공여가 아니고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 이건 박근혜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불리한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이번에 재판부의 그 판단을 제가 판결문을 전체를 보진 못하고 고등법원에서 나온 그런 보도자료를 좀 꼼꼼히 좀 봤거든요. 그 요약된 것도 보고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판결인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유리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굉장히 좀 비난을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겁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건넨 사람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런 그 권한을 이제 신뢰를 저버리고 그런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활용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보수층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걸 노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 그거 봐라. 뇌물 무죄 나오지 않았느냐. 결국은 이거 탄핵 정당성이 없었던 거다. 아마 이렇게 또 일부 태극기 사람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문에 이런 것도 있어요. 결국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누어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어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순실로 보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판결문에 있습니다. 다음 재판이 또 어떻게 판결이 내려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의 판결에 대해서 많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네. 오늘의 포토제닉은 그 미소 지으며 출소하는 그 이재용 회장 표정이 오늘의 이 새끼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이 새끼들 말이야. 당연한 거 가지고 말이야. 그 사진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주제 토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평창올림픽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할 북한의 고위급 대표단을 누가 이끌고 올 것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렸었죠. 근데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북한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맨 처음에 단일팀이 아니고 맨 처음에 북한이 참가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 높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근데 딱 그대로 됐습니다. 사실은 김영남 같은 사람이 대외적으로는 국가 원수죠. 국가대표야. 북한 내 최고인민위원회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남한 사람 중에 가장 높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야, 근데 이분 김일성 때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나이가 90살이래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다 거친. 근데 대단하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 정도 높은 급이 오면 미리 우리하고 사전협의 다 얘기가 됐을 것이더라고. 그렇겠죠. 그래, 기대해 봅시다. 지금 뭐 코피 작전 때문에 트럼프 이 새끼 뭐 자꾸 코피 터뜨린다 그래. 코피 작전 때문에 지금 시끄러워요. 그리고 원래
주한 대사로 내정돼 있던 빅차차 씨. 그것도 지금 코피 작전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설이 있잖아. 아웃 때 여러 가지 설이 있죠. 네. 또 뭐 아니라고 또 하더라고요. 근데 백악관에서는 아니라고 하지. 네. 근데 빅차차 본인이 네.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백악관에서는 그 언론 플레이라고 또 불쾌했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코피 작전은 시끄러운데 김영남 씨가 와가지고 정말 우리 모르게 물 밑에서 좀 접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아니 그것도 코피 작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쓸데없이 작전명으로 하기엔 조금 네. 너무 애매한 그런 작전명이 아닌가. 코피 터트린다 이씨. 어쨌든 김영남은 이전에는 당 국제부장을 우리나라로 치면 뭐 외교부 장관처럼 외교 정세에 밝은 사람이라서 아마 미국 펜스 부통령이랑 북미 회담을 위해서 아마 사전 교섭이 됐을 것 같은데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아마 이 대화는 잘 안 될 것이다라는 추측도 많아요. 왜냐면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핵을 포기하라. 또 하나는 인권 문제인데 최근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탈북자를 초대했단 말이죠. 그리고 펜스 부통령이 누구랑 같이 오냐면 오토 원비어라고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에 풀려난 지 6일 만에 사망한 그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면 앉자마자 인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 전 당에 있는 그 당직자들과 얘기를 했을 때 미국이 북한을 길들이려고 압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미국 주도로 뭔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전 포석을 깔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 거다. 외교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계속 설득하는 건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와의 관계에서 있어서는 외교적 격식 차원에서 최고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최선을 다해서 네. 맞아야죠. 또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누가 회담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김영남과 뭐 급에 맞으려면 국무총리쯤 나와야지. 그렇다면은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만남도 이제 이루어지게 그럴 수도 있고 뭐 성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김정은의 뭐 친서가 전달이 될 그럴 수도 가능성도 있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진짜 올림픽 정신에 정말 딱 맞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그렇습니다. 최선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미국이 북한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오지. 오판이지. 지금까지 곤조안으로 버틴 사람들인데. 그래서 코피 작전도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럼. 게. 네, 그거 지금 뭐 백악관에서 뭐 물론 백악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보복이 없다는 게 말이 돼? 두드러가 코피 터지고 가만히 있을 줄 알만했지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근데 피해는 그럼 결국 우리야. 그렇죠. 미국이 아니고. 전장은 여기죠. 한반도인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함부로 그런 코피 작전한테 얘기하면 안 돼. 네, 그래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평창 개막식이 이렇게 나흘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저희 녹음 날짜 기준으로. 그래서 지난 주말에 북한 예술단 공연 티켓 응모가 진행이 됐어요. 15만 명이나 신청을 했고 이 중에서 1,500여 명이 추첨을 통해서 티켓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서 또 노쇼는 안 생기겠죠. 그럼 안 되죠. 노쇼. 노쇼. 우리 노쇼 문화 이제 없어야 됩니다, 이거. 네. 진짜. 뭐 선입금 다 걸어놓고 해야든가. 그래서 안 돌려주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네, 북한 예술단 공연 내용에 이제 우리 노래도 굉장히 많이 포함됐다라고 통보를 해왔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 보여줄지, 어떤 공연을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자유한국당에서 매번 그 선전장으로 활용될 거라 그러는데 그럴 리 없고요. 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바보입니까? 네, 그리고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이제 평가전을 가졌다고 하는데 북한 선수 4명을 기용을 하기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꼭 좀 승리하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아니 좋겠네요. 꼭 승리가 안 되더라도요. 선전만 펼쳐도 네. 대단한 거죠. 사실 아이스하키가 동계올림픽의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고요. 제가 네. 그 표를 검색했더니 가격을 남자 결승전이 표가 한 장에 90만 원이었나 한 명이 그 정도로 보러 가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예선전. 예선전. 은 뭐 좀 쌉니다. 네, 그것도 비싼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 정도로 인기 있는 종목인데 사실 굉장히 좀 최강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남녀 모두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네. 뭐 기계화 선수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또 훈련도 열심히 해가지고 실력이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이기기 위해서 이기는 거를 보기 위해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참가해서 같이 하고 또 단일팀도 구성하고 또 강팀과 한번 겨뤄보고 하는 것 자체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꼭 지면은 단일팀이 해서 졌다 뭐 이런 얘기
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아니, 그렇진 않고, 객관적으로 우리가 그 전력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그 개최국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고, 또 압도적 응원 속에서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난다면. 아우, 너무 좋죠. 그렇죠. 이기면 최고고. 네. 한 경기라도. 또 한일전이 아니죠, 이제. 그 일본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 같은 네. 경우에는. 예선전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관심을 끄는 경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좋은 성적이 꼭 나왔으면 좋겠고. 네. 남자 아이스하키 팀 골키퍼 캐나다 선수가 귀화를 해서 골키퍼. 달튼인가요? 네, 꼴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골키퍼. 네. 근데 그분이 헬멧을 이순신 장군을 박았다가 IOC에서 제재받아서 바꿨습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네, 있다. 정치적인 의미가 네. 있다 해가지고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 뭐 선전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좋은 모습 한번 기대를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우길승천기는 또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런 씨. 네. 아니, 그러면 이순신 장군 박아놓고, 이순신 아니에요. 이순신 아니다. 그냥 저희 옛날- 할아버지다. 그렇지. 조상이다. 네. 누가 이순신 조상 맞잖아요. 그래. 조상 맞잖아. 그러면 되지. 그렇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 바로 또 다음 주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지영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성추행 사건의 진상조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녹음을 할 때 이제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말에 서지영 검사가 진상조사단에 나와서 9시간 넘게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뭐 안태근과 최교일에 대한 조사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분이 조사에 과연 순순히 응할까요? 아니요. 뭐 굳이 뭐 두 분이라고 할 거 있겠습니까? 이 최교일은 몇 책특권이 있어 잘 모르겠어요. 이 두 놈이? 아니, 두 사람 그냥 다 안 받으면 그만이야. 아니 뭐 면책 특권을 뭐 넘어서 안 받으면 그만 방법이 네, 없어요. 뭐 그거를 논할 것 필요도 없이 이게 이 지금 이상- 수사가 아니에요. 진상조사예요. 수사도 정식 수사도 아니고요. 또 정식 수사라 하더라도 참고인이라고 한다면 나오라고 해도 안 나가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그만이야. 그리고 지금 이게 썩었네. 성추행 성희롱 사건인데 네. 일단 성추행 성희롱 사건은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벌써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렇죠. 예, 강제추행죄가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친고죄가 아닌데 이 당시 2010년이죠. 그렇죠. 이 당시만 해도 친고죄였고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6개월입니다. 네, 그게 이미 지난 지 오래기 때문에 설령 그런 일이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처벌할 안 수가 돼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 그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 하나 있어요. 덮은 거. 덮은 거도 있고 또 인사발령을 낸 거. 그건 이제 뭐 직무유기 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직권남용이냐 이런 직권남용 거.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인사발령도 인사라는 게 뭐예요? 주관적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박누리 보고 야 너 앞으로 청정구역 가지 말고 수다맨으로 가. 이거 인사발령이잖아. 네. 영전한 거야? 이거 인사발령인데 내가 누리한테 뭔가 해주기 위해서 그랬다 치자고.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쉽지 않죠. 이 증명이 안 돼요, 이거는. 그럼요. 얘만큼 색들이 잘하는 예고자가 어딨냐? 이렇게 논리를 붙이면.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 증명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이 두 사건 다 최교일하고 안태근이 안 나가면 그만입니다. 이제 강제할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뭐 명예훼손까지 언급을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면 되는데 안 고소를 안 그러겠죠, 하겠죠. 안 하죠. 당연히 안 하죠. 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용기 내서 이렇게 폭로를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또 재수없게 경찰 신고는 112다 이렇게 해서 막 서지현 검사 눈 가려서 이렇게 포스터 만들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야. 완전 자 이런 도라이 같은 일들이 이게 뭐 보수를 살리는 겁니까? 이거 그게 말도 안 되는 아니,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거 정신 나간 거예요. 아니 그거는 그리고 진짜 그게 명예훼손이에요. 그럼 뭐 민주당 비례대표 1번 받겠네 이런 댓글들이 돌아다녀요. 일베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진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뭐냐면 그 왜 이 서검사의 변호사 김재련? 그 사람의 과거 또 아, 파고 또 그 사람이 박상기를 건드렸잖아. 결국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문재인 정권 망하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양쪽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통영에서 서울로 올라고 일부러 이걸 터뜨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양쪽에서. 그러니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안태근이하고 최결이가 쏙 들어갔어요? 제가 그 종편도 뭐 가끔씩 출연하고 있는데 뭐 고정적으로 하는 거 말고는 거의 출연 못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검찰 내의 성적인 문제들이라든지 또는 검찰 조직의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실제로 당시에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덮었는지 여부에 대한 그 질문들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가 항상 끼어요. 그러면서 하나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둘 덮었는지, 셋 박상기 장관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없는지 패키지로 묶여요. 항상 그러니까 질문이. 웃긴 거지. 박상희는 곁다리야. 왜 자꾸 그러니까요.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의도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생각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김재련 변호사의 그 지적 또
시청률이 높은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영향이 있어요. 김재련은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죠. 그래. 근데 지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거 소검사를 왜 욕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진짜 말도 안 이거 됩니다. 얼마나 큰 용기를 내서 얘기한 건데 이거 네. 자기 서울로 올라오려고 지금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진짜 가짜 뉴스죠. 검찰 내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검사가 지금 너무 실망인 거야. 검찰 내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네티즌들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지. 특히나 뭐 업무 능력이 좋지 않았다라든지 지적을 받았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검찰 발로 나오고 그러니까 있거든요. 전형적인 물타기입니다. 이거는. 네. 근데 이 허위 소문들의 주요 유통 경로가 이제 일베나 얘기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쨌든 이 서지현 검사 외에 다른 성범죄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피해자가 나서지 않는다면 사실 이건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흘러간다면 누가 스스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나오죠, 이제. 예. 뭐 이문정 검사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제 네, 그쵸. 정말 옛날 일이죠. 2003년 일을 이제 새롭게 이야기했고 네. 그 과정에서 검찰 조직에서 있었던 일들까지 함께 폭로를 했는데 사실 이문정 검사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피해를 입었던 다른 여자 검사들이 뭐 존재하겠죠. 존재한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오히려 더더욱 드러내놓고 얘기를 그래 나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결심을 굳힐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임문정 검사가 지금 언론 미투에 동참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투에 동참하려면 이 가해자가 누군지 까야 돼요. 아직 안 밝혔나요? 네. 그냥 아직 이름은 밝히지 않았어요. 당시에 그 직속 상관 부장검사라고 하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찾아보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투 운동을 하려면 까야 된다고 좀 보고 이거 말고 심각한 사건이 있어요. 서지현 검사가 얘기했던 거 나는 성추행에 그쳤지만 성폭력이 있었다 그랬거든. 네. 성폭력은 강간이에요. 강제로 네. 했다는 그렇죠. 거잖아. 네. 근데 그 사건은 아까 얘기한 2005년에 없어졌던 법. 친고죄? 예. 친고죄 폐지 이후에 나온 사건이거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수사하면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수사할 수 있는 건데 검찰 내부에서는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고 다 알아. 다 알아요. 다 알아. 예. 니도 알지요. 예. 그거 봐. 그런데 이거 왜 언론이 조용한지 모르겠어?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가해자가 검사 남자 검사인데 가해자 아버지가 힘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만 해갖고 이거는 성추행도 아니고 강간이잖아. 강간을 어떻게 이렇게 덮어? 강간 미수인가요? 아니에요. 기수예요? 예. 이건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되는데, 몰라. 우리 언론은 왜 조용한지 모르겠어. 이걸 자꾸 조수해야 돼, 누구냐고. 다들 아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응? 친고죄도 폐지됐는데. 안 그래요? 네. 지금 이문정 검사나 서지현 검사도 물론, 이렇게, 높낮이 경종을 따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여기는 성추행이 그쳤죠. 이건 그쵸. 성폭행인데. 폭행은. 이해할 수 없어요. 네, 근데 어쨌든 추행이든 폭행이든 조직사회에서의 그런 위계에 의한 이런 성범죄 행위, 참 이번 계기로 좀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